칠흑 같은 밤바다를 가르는 요트의 엔진 소리가 유일한 소음인 듯했지만 개인섬의 비밀스러운 만에 도착하자마 피자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는 짠 바다 내음과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은밀한 타락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극소수의 VVIP만이 초대받는 밤의 연회장이었다. 유노이아 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그림자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가면과도 같았다. 태준의 시선이 화려하지만 천박한 취향으로 꾸며진 연회장을 천천히 훑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세계 각국의 권력과 불을 움켜쥔 자들이 동물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은 채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예술품이나 희귀보석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오늘 밤 경매의 대상은 불행하게도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태주는 이 역겨운 시장의 심장부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 썩어 빠진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자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무대 위로 상품들이 하나둘씩 끌려 나왔다. 경매사는 세련된 말투로 그들의 가치를 포장했지만 본질은 노예 시장과 다를 바 없었다. 태주는 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비서인 안비서가 뒤편에서 초조한 기색으로 그를 지켜보았지만 태주는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는 구매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마지막 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한껏 고조되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곳의 안목 높은 신사분들조차도 이전에 본 적 없는 순수함과 저항 정신을 동시에 갖춘 보석입니다.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추자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나온 한 소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의 이름은 상품 24호 한서진이었다. 소녀는 값비싼 드레스가 아닌 찢어지고 더러워진 환자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고 깡마른 몸은 공포와 탈진으로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는 듯했다. 짙은 그림자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것은 절망이나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경멸과 분노, 그리고 부러지지 않은 자존심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저것은 포기한 자의 눈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의 눈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멸시하는 순교자의 눈이었다. 경매사가 시작가를 외쳤다. 1,000만 달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다. 5천만, 8천만, 욕망에 번들거리는 눈들이 무대 위의 소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저항적인 눈빛을 꺾어버리고 싶은 가학적인 쾌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격이 1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다. 이제 몇몇 거물급 인사들만이 경쟁에 남아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쇼의 주체자, 회색 머리의 늙은 남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자가 바로 엘리시움 클럽의 수장 최진환일 것이다. 1억 5천만. 한쪽 구석에 앉은 중동의 석유 재벌이 외쳤다. 경매사가 망치를 들 준비를 했다. 1억 5천만. 더 없으십니까? 이 완벽한 보석을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3억, 강태준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3억 달러, 그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거나 혹은 이 경매의 규칙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석유 재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3억 1천만.
그는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태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대 위의 소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5억. 연 회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에 빠졌다. 5억 달러는 한 인간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안비서가 뒤에서 거의 숨을 멈춘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최진환을 노려보고 있었다. 최진환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태준을 몰랐다. 이 예측 불가능한 침입자는 누구인가? 석유 재벌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풍기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것이었다. 경매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5억 달러 더 없으십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낙찰되었습니다. 상품 24호는 강태준 대표님께 낙찰되었습니다. 땅,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준은 그제야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소녀를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연애 전체를,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을 돈으로 후려친 것이었다. 무대 위 한서진이 자신을 산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저 남자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빛만큼이나 차갑고 공허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오늘 밤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그가 소녀의 앞에 섰을 때 경호원들이 다가와 쇠사슬을 풀려고 했다. 태준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녀의 앙상한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쇠사슬을 직접 풀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에 닿았을 때 그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잊어버렸던 오래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소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다. 한서진은 그 손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연 회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최진환은 불쾌한 표정으로 시가를 비벼껐다. 그는 부하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강태준, 유노이아 그룹, 저자에 대해 샅샅이 알아봐. 그리고 우리가 방해받는 건 딱 질색이라는 걸 알려줘. 태준은 등 뒤에 살기를 느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거대한 어둠의 심장부를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요트가 다시 어둠 속을 가르기 시작했다. 선실한 태준은 창밖의 바다를, 서진은 바닥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섬의 구조와 주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조용히 빠져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저 소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왜 자신이 그런 거금을 썼는지, 왜 이 소녀를 그냥 둘 수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방향을 틀어 서진의 앞에 섰다. 소녀는 움찔하며 몸을 사렸지만 고개는 빳빳이 들고 있었다. 태주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차갑게 울렸다.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볼 뿐이었다. 태주는 한숨을 삼켰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익숙했지만 이런 식의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액을 주고 사니 상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끔찍한 밤의 흔적을 지우고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복수 계획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소녀의 눈빛이 그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둔 펜트하우스는 얼음의 성체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강태준의 개인 공간인 이곳은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오차도 불필요한 온기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 구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한 은하수처럼 펼쳐졌지만 그 화려함조차 이 공간의 냉기를 덮이지는 못했다. 한서진은 현관 입구의 거대한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디딘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야생 동물처럼 이 거대하고 낯선 공간을 극도의 경계심으로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광활하고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지옥 같은 섬의 더럽고 축축한 감옥과는 극단적인 대조였다. 그녀는 태준의 검은색 구두 끝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에게서 몇 걸음이라도 더 멀어지려는 듯 그녀의 몸은 문 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공포를 무시했다. 그는 집사와 경호원들에게 눈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낸 뒤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 상황을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었다. 안비서. 그가 벽에 내장된 인터콤에 대고 말했다. 손님, 방 하나 준비해. 그리고 윤 박사에게 연락해. 응급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거야. 아, 그리고 새로운 신분과 함께 50억 원을 이체할 계좌를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경매장에서 5억 달러를 외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조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이 소녀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충동적인 구매였다. 그 눈빛 때문에 벌어진 실수였다. 그는 이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에게 안전과 막대한 보상금을 쥐어주고 그녀의 삶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려야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진짜 목표, 즉 최진원과 그가 속한 어둠의 조직, 그리고 20년 전 잃어버린 동생 강유라의 복수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소녀와 동생의 기억을 분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저 눈빛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그의 차가운 속을 태웠지만 머리는 더 냉철해졌다. 그는 뒤를 돌아 여전히 문가에 서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에 걸쳐진 자신의 재킷이 이질적으로 보였다. 이리 와. 그가 명령했다. 서진은 움찔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태주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미간을 좁혔다. 그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갈수록 서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결국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췄.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런 식의 감정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대기하고 있던 여성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옷가지와 구급 상자를 내밀었다. 주인님, 손님께서 씻으실 수 있도록. 그녀가 서진에게 손을 뻗는 순간 서진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만지지 마. 그것은 그녀가 경매장에 끌려 나온 이후 처음으로 낸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집사가 놀라 물러섰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가. 그가 집사에게 명령했다. 집사가 황급히 사라지자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태주는 구급 상자와 깨끗한 옷을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씻어, 그리고 먹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저기 욕실이 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려줄 순 없어. 그는 서재로 향하며 덧붙였다. 이곳은 안전하다. 적어도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그는 서재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다. 서재 안에서 그는 보안 카메라 피드를 켰다. 거실 화면 속에서 서진은 그가 내려놓은 물건들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녀는 마치 독사가 따리를 튼 것처럼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움직였다. 구급 상자를 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이내 옷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그제야 피드를 껐다. 그는 사생활을 훔쳐볼 취미는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안비서가 방금 보내온 최진환에 대한 1차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엘리시움 클럽. 표면적으로는 상위 0.01%를 위한 사교 클럽이지만 실상은 정재계 거물들의 온갖 추악한 욕망을 채워주는 비밀 조직이었다. 인신매매, 마약, 불법, 도박, 그리고 살인까지.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찾던 놈이 맞았다. 샤워기 물소리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태준은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서진에게 줄 50억 원짜리 무기명 채권과 대포폰,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을 금고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는 이 소녀의 트라우마에 대한 값비싼 퇴직금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합리화했다. 그의 손을 깨끗이 씻어낼 비용이었다. 드디어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서재에서 나왔다. 서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가 준비시킨 값비싼 캐시미어 로브는 그녀의 깡마른 몸에 너무 커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을 훔쳐 입은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매장의 상품 24호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길 잃은 영혼처럼 보였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준비한 것들을 내밀었다. 채권, 신분증, 그리고 전화기. 이건 내 것이다. 새 신분, 그리고 돈.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했다. 서진은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지만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로브 소매 안에 감춰져 있었다.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원하는 곳으로 가. 캐나다든 스위스든 어디든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이 돈이면 평생. 그는 말을 멈췄다. 이건 보상이다. 그리고 오늘 밤의 일은 잊으라는 뜻이다. 그는 그녀가 안도하거나 혹은 감사하기를 기대했다. 적어도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려 할 때였다. 왜? 서진이 속삭이듯 물었다. 왜 나를 샀지? 태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자신도 몰랐으니까. 네가 자유롭길 원해서. 그가 얼버무리자 서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경매장의 분노나 지금의 공포가 아닌 그저 텅 비어버린 눈으로 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조명을 반사했다.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깊은 심연 어딘가에서 태준은 잊고 지냈던, 아니 20년간 매일 밤 꿈에서 그를 괴롭혔던 그 형상을 보았다. 그것은 서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9살배기 강유라, 그의 여동생의 눈이었다. 찌는 듯한 여름날이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공원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동생. 그가 잠시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검은색 밴 한 대가 멈춰 섰다. 그가 돌아왔을 때 동생은 이미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오빠, 동생의 비명, 그리고 차창이 닫히기 직전 그와 눈이 마주쳤던 동생의 마지막 눈빛, 절대적인 공포, 배신감, 그리고 오빠 왜? 라고 묻는 듯한 찢어지는 절망감. 유라야. 그 이름이 태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20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가 쥐고 있던 채권과 전화기가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온몸이 차가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그의 견고했던 세상, 20년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얼음처럼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그저 한 소녀의 눈빛 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무너졌다. 강태준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고통에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가 부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지독한 고통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태주는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다. 저 아이는 유라가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영혼의 상처는 동일했다. 그가 경매장에서 느꼈던 충동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잠재의식이, 그의 죄책감이 20년 만에 터져 나온 비명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의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시적인 불꽃이 집요한 광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돈을 주고 잊으라고 했던가?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 소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은 20년 전 그날 검은 밴을 막아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자신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꼴이었다. 그것은 유라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었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변화에 놀라 잠시 망설였다. 한서진, 서진, 한서진. 태주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지워야 할 변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끔찍한 현재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초조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았다. 그는 20년간 잃어버렸던 사냥감의 냄새를 다시 맡은 굶주린 늑대처럼 보였다. 너, 여기 있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널 지킬 거다. 그리고 널 그렇게 만든 놈들을 전부 찾아낼 거다. 그는 더 이상 서진을 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이나 신분증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재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안비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개인 서버에 접속했다. KYS 20년 전 실종 사건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유노이아 그룹의 차가운 총수가 아닌 동생을 잃은 한 남자의 분노로 다시 태어났다. 거실의 보안 카메라 화면 속에서 한서진은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밤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에 태양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를 뚫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눈부신 사각형을 그렸지만 그 빛은 방 안의 냉기를 조금도 몰아내지 못했다. 강태준은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젯밤의 감정적인 붕괴는 20년간 억눌러왔던 용암이 터져나온 것과 같았고 이제 그 용암은 복수라는 이름의 흑요석으로 굳어졌다.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한서진은 소파가 아닌 차가운 벽 모서리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마치 그 비싼 캐시미어 로브가 자신을 보호해줄 마지막 방어막이라도 되는 듯 그녀는 몸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태주는 그가 제공한 그 어떤 안락함도 거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성체는 그녀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안비서를 호출했다. 안비서는 태준의 호출을 받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는 태준의 밤샘한 모습과 거실 구석의 낯선 소녀를 보고 순간 놀랐지만 프로페셔널답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상관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태준이 어젯밤 요청했던 서류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오늘부터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한다. 태준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지만 기계처럼 단조로웠다. 자네 직속의 최정예 경호팀을 24시간 배치해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이곳에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 저 아이의 신원은 유령, 고스트 수준으로 처리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안비서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전쟁 준비였다. 윤 박사님은 태준이 물었다. 지금 아래층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안비서가 대답했다. 들여보내. 그리고 저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윤 박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단 이 펜트하우스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걸 주지시켜. 태주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젯밤 그 섬에서 있었던 일. 엘리시움 클럽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 안비서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회장님, 엘리심시움 클럽은 그는 말을 망설였다. 태준이 그를 돌아보았다. 알고 있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자네에게 맡기는 거야.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심장부에 연결된 핏줄을 찾아내 자금 흐름, 회원 명단, 그리고 그들의 진짜 사업 내용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스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로 결심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윤 박사를 안내했다. 윤 박사는 유노이아 그룹의 비밀 의료팀 소속이자 국내 최고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전문가였다. 그녀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서진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전문가의 날카로움으로 빛났다. 윤 박사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잠에서 깬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확장되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해치지 않아요. 윤 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서진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 어떤 인간의 접촉도 거부했다. 윤 박사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서재 입구에서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구해온 것이 부서지기 직전의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서재 문을 닫았다. 이제부터는 그의 전쟁이었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들을 켰고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동시에 떠올랐다. 엘리시움 클럽, 일리시움 클라비,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이름, 최진환, 초이진 HOAD. 초기 검색 결과는 깨끗했다. 최진환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언론에 알려져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엘리시움 클럽은 국내외 정재계 거물들이 교류하는 최고급 사교 클럽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 가면 뒤에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유노이아 그룹의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원해 일반적인 경로로는 접근 불가능한 다크웹과 비밀 정보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서버,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서재를 채웠다. 태주는 식사도 거른 채 마치 광물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내는 광부처럼 데이터를 캐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엘리시움 클럽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였다. 그 자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고 그 흐름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전 세계의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태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자금 흐름도 속에서 익숙한 이름 몇 개를 발견했다. 현직 정치인, 대법관, 그리고 경쟁 그룹의 총수들까지. 그들은 단순한 회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최진환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충성스러운 고객이었고 동시에 그의 불법적인 사업을 비호하는 공범들이었다. 최진환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검은 욕망을 인질로 잡고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핵심이었다. 태주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었다. 어젯밤 경매장에서 5억 달러를 외친 것은 잠자는 거인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그는 어젯밤 안 비서가 가져온 최진환의 프로필을 다시 열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는 노신사의 사진. 하지만 이제 태준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탐욕이 보였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동생 유라를 앗아간 그 검은 벤을 떠올렸다. 그 배후에 있던 자들. 아직 증거는 없었지만 태준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한편 거실에서는 윤 박사가 서진과 조심스러운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에게 음식이 담긴 쟁반을 밀어주고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녀는 서진이 스스로 경계를 풀 때까지 무기한 기다릴 작정이었다. 서진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쟁반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수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재안, 태주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적이 강대할수록 그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최진환의 사진을 화면 한가운데에 고정시켰다. 네가 누구든 네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든 상관없어. 그가 모니터를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널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테니까. 그리고 네가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고 말겠어. 20년 만에 깨어난 복수기의 눈이 붉은 광기로 번뜩였다. 엘리시움 클럽의 가장 깊숙한 곳, 최진환 회장의 개인 집무실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미학을 추구했다. 태준의 공간이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요새라면 이곳은 수백 년 된 마호가니와 금박으로 장식된 짙은 권위와 역사가 배어나는 고전적인 성이었다. 최진환은 불꽃이, 일렁이는 벽난로 앞에 앉아 100년 된 코냑 잔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젯밤의 소동을 보고하기 위해 호출된 박이사가 공손하게 서 있었다. 강태준, 유노이아 그룹, 36, 자수성가 타입입니다. 1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MA 시장을 장악했고 최근엔 바이오와 신기술 분야로 확장 중입니다. 평판은 얼음처럼 차갑고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 이사의 보고는 간결했다. 최진환은 코웃음을 쳤다. 깨끗하다고? 그는 코냑 향을 음미했다. 5억 달러를 현찰로. 그것도 그따위 계집아이에게 쓸 수 있는 놈이 깨끗할 리가 없지. 그건 깨끗한 게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모르는 졸부, 추후라는 뜻이야. 그의 눈에는 태준이 애송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연회장에 난입해 가장 비싼
상품을 채워간 무례한 녀석. 최진화는 모욕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정원에 잡초가 도단한 것을 발견한 정원사의 심정이었다. 그 아이는 특별했지. 저항하는 눈빛이 값을 올렸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이 그 아이를 산 것은 우리 클럽의 규칙을 어긴 거야. 그는 자신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거대한 사슬의 한 조각을 훔쳐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박 이사, 예, 회장님, 유노이아 바이오가 요즘 유럽 쪽 허가 문제로 공을 들인다고 들었네. 최진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독사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임상 데이터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리게 금융가 쪽에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도록 어린 사자에게는 이빨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틀 후 유노이아 그룹 본사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유노이아 바이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다. 원인 불명의 악성 루머가 유럽 금융시장에서부터 시작되어 국내 증시를 강타한 것이다. 임상 3상 데이터 조작설이라는 치명적인 내용이었다. 회장님, 30분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유럽 파트너사에서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다급한 보고가 회의실을 채웠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강태준만이 상석에 앉아 미동도 없이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공포에 질린 임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숫자의 춤을 패닉셀링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직되었는지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명백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가 예상했던 단 하나의 이름, 최진환이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 진정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의 공기를 안정시켰다. 이건 경고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루머의 진원지는 세 곳의 해외 투자 자문사다. 그리고 그 세 곳 모두 공교롭게도 엘리시움 클럽의 멤버들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지.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유노이아 그룹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대응팀을 꾸려. 하지만 섣불리 해명 자료를 내지 마. 지금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놈들은 우리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안비서에게 지시했다. 내 그림자 팀을 소집해 지금부터 반격에 나선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닌 그가 비밀리에 구축한 암호화된 서버에 접속했다. 그림자 팀은 유노이아 그룹의 공식 조직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금융 분석가들로 구성된 그의 직속 부대였다. 그는 방어에 그칠 생각이 없었다. 최진환이 자신을 졸부 애송이로 취급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루머를 퍼뜨린 투자 자문사 세 곳, 그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 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유노이아 바이오를 공격하느라 분명 자신들의 뒤는 허술할 테니 그는 최진환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최진환이 손으로 사용한 그 투자 자문사 중 한 곳의 치부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 후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풀렸다. 유노이아 바이오의 루머를 주도적으로 퍼뜨린 그 투자 자문사가 사실은 수년간 다른 종목의 내부자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챙겨왔다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이 정보는 태준의 그림자 팀에 의해 교묘하게 가공되어 경쟁 언론사와 금융 감독 당국에 동시에 흘러들어갔다.
시장의 관심은 순식간에 유노이아 바이오에서 이 투자 자문사의 비리 스캔들로 옮겨갔다. 유노이아 바이오의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회사를 방어하는 동시에 최진환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린 셈이었다. 그는 최진환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애송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는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는 격리된 듯 고요했다. 윤 박사는 서진의 치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에게 과거를 묻거나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다. 대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서진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구석이 아닌 소파에 앉기 시작했고 제공되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날 밤 서울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두꺼운 방음, 유리창도 막지 못한 날카로운 천둥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있던 서진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 소리,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갇혀있던 섬의 감옥, 그 차가운 강철문이 닫히던 소리와 정확히 겹쳤다. 아, 안 돼. 서진이 가냘픈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잊으려 했던, 억지로 억눌렀던 그날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괜찮아요. 서진 씨, 여긴 안전해요. 천둥 소리일 뿐이에요. 윤 박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다가갔다. 하지만 서진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끔찍한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 있었다. 어두운 벤 안, 자신을 거칠게 찍어 누르던 남자, 경매장의 무대 뒤, 자신을 짐승처럼 끌고 가던 그 남자의 얼굴. 그가 와. 서진은 공황 상태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날 찾았어. 날 다시 데려갈 거야. 그녀의 눈에는 이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 섬의 감옥이 보였다. 누가요? 서진 씨? 누가 온다는 거죠? 윤 박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서진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토해냈다. 박이사. 그 이름은 그녀의 목구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공포로 뭉쳐진 소리였다. 박이사가 날. 서진은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고 소파 위로 쓰러졌다. 윤 박사는 즉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곧바로 태준에게 연결된 비상 인터콤을 눌렀다. 몇 분 후 금융전쟁의 포화 속에서 막 돌아온 태준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냉기가 뒤섞여 있었다. 윤 박사는 잠든 서진을 간호하며 낳고 빠른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다. 극심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천둥 소리가 트리거가 됐어요. 하지만 이름을 말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이름? 네, 박이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다가 실신했어요. 박이사. 태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중 하나에는 엘리시움 클럽 조직도가 떠 있었다. 최진환의 사진 바로 아래 그의 최측근이자 클럽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의 프로필이 보였다. 이사 박성훈, 파크스용훈. 태준의 주먹이 세게 쥐어졌다. 어젯밤의 경고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서진이 지목한 그 이름은 최진환의 오른팔이자 20년 전 자신의 동생을 앗아간 그 검은 조직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생존 투쟁이 되었다. 박성훈 이사. 그 이름이 강태준의 서재 모니터 중앙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불타고 있었다. 태준은 20년 전의 기억을, 그 끔찍했던 날의 모든 파편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9살 동생의 비명, 검은색 밴, 빗발치는 매미 소리, 그리고 그 밴의 운전석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남자의 실루엣. 그동안은 그저 공포에 질린 소년의 왜곡된 기억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한서진이 토해낸 그 이름이 잊혔던 기억의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끼워 맞추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팀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유노이아 바이오 사태는 잠시 보류한다. 지금부터 모든 자원, 모든 인력을 박성훈 이사에게 집중해. 그의 목소리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의 20년 전, 아니,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파내. 그가 먹은 음식, 만난 사람, 숨쉰 공기까지 전부. 이것은 단순한 신원조회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역사를 분자 단위로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태주는 서재에 갇힌 채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박성훈의 데이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최진환 회장의 비서실에서 시작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태준이 찾고 있는 것은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서서히 서진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윤 박사는 강압적인 치료 대신 서진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했다. 스케치북, 크레용, 그리고 점토. 서진은 며칠 동안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태준이 최진환과의 1차전을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검은색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스케치북이 찢어질 듯 검은색으로 칠하고 지우고 다시 칠했다. 그것은 분노와 공포의 배설이었다. 윤 박사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검은색 바탕 위에 아주 작은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그러진 검은색 펜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한 문양을 그렸다. 날개가 달린 뱀이원을 그리고 있는 듯한 문양. 엘리시움 클럽의 로고였다. 태주는 그 그림을 전송받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즉시 20년 전 강유라 실종 사건의 원본 경찰 파일을 다시 열었다. 당시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목격자인 9살 강태준의 증언은 충격으로 인한 환각으로 치부되었고 사건은 단순 가출 또는 미아로 종결될 뻔했다. 유노이아 그룹의 전신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꼬리는 잡히지 않았다. 태주는 당시 현장 사진들을 확대했다. 공원 벤치, 녹담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저 멀리 사진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표지판. 태주는 그림자 팀에 그 표지판의 위치를 기준으로 당시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을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20년 전의 아날로그 기록.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지만 아니오라는 대답은 허용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서버가 돌아갔다. 마침내 그림자 팀이 첫 번째 균열을 찾아냈다. 박성훈의 공식 이력서에는 대학 졸업 후 유학 준비라고 기재된 1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바로 강유라가 실종된 그 해였다. 팀은 그 공백기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박성훈은 유학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백송기획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용역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심부름 센터였지만 그 회사의 실제 업무는 불법 채권 추심과 문제 해결이었다. 그리고 그 백송기획의 법인 등기부 등본 마지막 장에 태주는 그토록 찾던 이름을 발견했다. 고문 최진환. 백송기획은 최진환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 사용했던 더럽고
날카로운 칼이었고 박성훈은 그 칼날의 일부였다.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렸다. 태주는 백송기획의 20년 전 활동 지역과 강유라가 실종된 공원의 위치를 크로스체크했다. 일치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보건팀으로부터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공원 근처 편의점에 20년 된 저화질 CCTV 영상이었다. 영상은 지지직거렸고 흑백 화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날 그 시간에 검은색 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뭉개졌지만 그 특유의 어깨를 흔드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독특한 시계. 태주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현재 박성훈 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즐겨 차는 그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고가의 한정판 시계와 디자인이 일치했다. 잡았다. 태준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서재를 울렸다. 20년 만이었다. 그가 동생을 앗아간 악마의 꼬리를 붙잡은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인터콤이 울렸다. 윤 박사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지금 당장 와 주셔야겠습니다. 서진 씨가 박 이사의 사진을 봤습니다. 태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거실로 달려갔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스케치북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크레용은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서진은 다시 방구석에 웅크린 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격렬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윤 박사가 태준의 책상에서 흘러나온 박성훈의 프로필 사진을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것이다. 서진은 그 사진을 보았다. 그 사람,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공황 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되었던 기억의 폭발이었다. 섬에서 날 관리했던 사람. 그녀는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 말했어. 이 일은 20년 전 첫 성공 때부터 시작됐다고. 서진은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태준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 첫 성공 덕분에 회장님 최진원의 신임을 얻었다고 했어. 아주 어린 물건이었다고.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20년 박성훈의 첫 성공. 아주 어린 물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유라, 자신의 동생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진원 제국의 주춧돌이었던 것이다. 박성훈의 첫 성공작이었고 최진환은 그 성공을 바탕으로 20년간 아이들을 상품으로 공급하는 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건설했다. 서진은 그저 우연히 구해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20년 전 시작된 비극의 현재 진행형이었고 태준 자신의 죄책감이 불러낸 과거의 망령이었다. 태준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대리석에 금이 가고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이성, 그의 냉철함, 유노이아 그룹 총수로서의 모든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아니, 이것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겠다는 순수한 의지였다. 그는 더 이상 최진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최진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가 이룬 모든 것을,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림자까지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비틀거리며 서재로 돌아갔다. 서진이 그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9살 유라의 유일하게 남은 사진을 꺼내 모니터 옆에 세웠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동생의 얼굴. 찾았어, 유라야.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가장 깊은 고요함이었다. 오빠가 전부 찾았어. 이제 다 끝내줄게. 그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파일명은 선멸 프로토콜, 아니힐레이션 프로토콜.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지옥도를 향한 편도 티켓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더 이상 개인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멸 프로토콜의 신경중앙부, 즉 워룸으로 변모했다. 그림자팀의 핵심 멤버들이 홀로그램과 보안 회선을 통해 그의 책상 주위를 둘러쌌다. 태주는 피 묻은 손을 붕대로 감싼 채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20년의 고통과 분노로 붉게 타올랐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빙하보다 차가웠다. 지금부터 유노이아 그룹의 모든 가용 자원을 6단계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그의 선언은 명령이자 선전포고였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최진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엘리시움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하는 이 암세포 자체를 지구상에서 도려낼 것이다. 자금줄, 인맥,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뿌리까지 모조리.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다. 태주는 최진환의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유노이아 바이오 사태에서 자신이 한 발 물러선 것을 최진환이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최진환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사이 태준의 그림자팀은 엘리시움 클럽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전 세계 수십 개의 유령 회사에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오염시키는 작업이었다. 자금 흐름을 뒤섞고 거래 기록을 변조하고 막대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켰다. 최진환의 제국을 지탱하던 핏줄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았지만 그 원인이 태준의 공격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두 번째 전선은 정치권이었다. 태준은 안 비서를 통해 최진환의 비호를 받는 정치인들의 반대파에게 엘리시움 클럽의 불법 로비 증거 일부를 익명으로 흘렸다. 그것은 최진환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방패막이 되어주던 정치인들을 먼저 무너뜨리기 위한 포석이었다. 최진환의 우산이 하나씩 찢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외벽 허물기에 불과했다. 태준에게는 최진환과 박성훈, 그리고 20년 전의 비극을 직접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 즉 그들의 원본 장부가 필요했다. 그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한서진은 더 이상 구석에 웅크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태준이 다가오자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왔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네.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피 묻은 붕대를 본 서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도와줄게요.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왔다. 모니터 중 하나에 엘리시움 클럽의 본거지인 섬의 3D 위성 지도가 떠 있었다. 네가 갇혀있던 곳을 기억하나? 그곳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 장부나 컴퓨터 파일 같은 것. 그는 희망을 걸지 않았지만 물어야만 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그 끔찍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박 이사에게 이끌려 최진환의 집무실 앞을 지난 적이 있었다. 박 이사가 어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잠깐 문이 열렸을 때 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책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책장이 아니었어요. 벽난로 옆. 세 번째 책장.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묘사했다.
박 이사가 책 하나를 비틀자 책장이 옆으로 열렸어요. 그 안에 작은 금고가 있었고 그는 거기서 붉은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책을 꺼냈어요. 서진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걸 유라의 기록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유라의 기록. 태준의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다. 20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환의 오만함의 상징이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연대기였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그는 즉시 안비서에게 연락했다. 물리팀 투입 준비해. 목표는 섬 최진환의 집무실이다. 하지만 최진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섬은 요새였고 그 붉은 장부는 그의 심장이었다. 무작정 쳐들어갈 수는 없었다. 태주는 최진환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그림자 팀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루머를 퍼뜨렸다. 강태준이 유노이아 바이오 사태의 복수로 최진환의 합법적인 건설사를 적대적 애매히하려 한다는 정보다. 이것은 완벽한 미끼였다. 최진환은 자금줄이 막히고 정치적 방패막이 흔들리는 와중에 자신의 합법적인 영역까지 침범당하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태준이 고작 돈 문제로 복수하려는 수준 낮은 졸부라고 재차 확신했다. 그는 태준을 사업가로서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최진환은 자신의 모든 현금 자산과 인맥을 끌어모아 태준이 미끼로 던진 건설사의 주가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과의 주식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길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병력을 합법적인 전쟁터로 집결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부인 섬의 방어는 자연스럽게 가장 취약해졌다. 태주는 모니터에 떠오른 최진환의 자금 이동 경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걸려들었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정예화된 사설 보안팀, 즉 물리팀, 피지컬 팀배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임무는 돈이나 주식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 최진환의 집무실 벽난로 옆 세 번째 책장 뒤에 붉은색 장부였다. 서진은 태준의 옆에 서서 그가 전쟁을 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전투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눈빛을 닮아가고 있었다. 생존자이자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때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워룸은 수백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는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72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다. 화면 중앙에는 엘리시움 클럽의 심장부인 섬의 실시간 위성 이미지와 최진환 제국의 자금 흐름도가 동시에 떠 있었다. 프로토콜 개시,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신호였다. 수천억의 자본이 일제히 움직였다. 최진환이 미끼로 문 건설사가 아닌 그의 자금 세탁 통로이자 문어발식 사업의 핵심인 페이퍼 컴퍼니 12곳을 향해 공매도 폭탄이 투하되었다. 동시에 그림자 팀이 지난 며칠간 오염시킨 회계 데이터가 금융감독당국에 익명으로 전송되었다. 최진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준이 던진 건설사 MA라는 가짜 전쟁터의 상황판을 보며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애송이가 자신의 자본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박 이사, 저놈이 가진 돈이 얼마나 버틸 것 같나? 그가 물었다.
박성훈이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곧 바로 그때였다. 최진환의 개인 서버와 연결된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였다. 회장님, 자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유럽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자산관리은행이 거래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비명 같은 보고가 쏟아졌다. 최진환의 미소가 굳어졌다. MA는 미끼였다. 진짜 공격은 그의 심장, 그의 핏줄을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수사팀의 문이 열렸다. 지난 48시간 동안 강태준의 익명 제보를 통해 전달된 엘리시움 클럽의 불법 로비와 인신매매 정황 증거 핵심인 유라의 기록은 제외되는 검찰총장의 책상을 내리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원 투입해 당장 그 섬을 급습한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헬기에 탑승했다. 섬은 혼돈에 빠졌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기 시작했다. 그림자 팀이 섬의 통신망 전체를 장악한 것이다. 최진환은 그제야 자신이 강태준이라는 개인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강태준을 졸부 애송이가 아닌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괴물로 보았다. 젠장.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박 이사, 기록을, 유라의 기록을 당장 소각해. 그게 넘어가면 우린 끝이야. 박성훈이 다급하게 벽난로 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세 번째 책장을 비트는 순간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폭발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태준의 물리팀이었다. 그들은 검찰이 헬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가장 빠른 루트로 이미 섬에 잠입해 있었다. 박성훈은 금고에서 붉은 가죽책을 꺼내들고 벽난로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다. 물리팀의 리더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 책, 이리 내놔. 리더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박성훈은 발악했지만 훈련된 특수요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붉은 장부가 허공을 날아 리더의 손에 안전하게 들어왔다. 최진원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20년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권력,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덮어줄 마지막 방패까지. 그는 무너지는 제국을 뒤로하고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다. 섬 지하에 마련된 개인 잠수정.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터널을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로 검찰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침내 잠수정이 있는 작은 선착장에 도달했을 때 그는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태준. 그가 잠수정의 해치를 열려던 순간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색 슈트,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손, 그리고 20년의 증오를 담고도 지독하리 많지 고요한 눈, 강태준이었다. 어딜 가시나, 최 회장. 태준의 목소리는 터널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최진환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네, 네가 어떻게. 그는 태준이 펜트하우스 워룸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태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넌 내 동생을 데려갔어.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듯한 건조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내 더러운 장부를 만들었지. 그게 무슨. 최진화는 발뺌하려 했지만 태준의 눈을 보고 말을 멈췄다. 태준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훈이 내게 바친 첫 번째 성공작, 9살 강유라.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최진화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 그의 위험, 그의 모든 것이 이 젊은 복수기의 눈빛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넌 날 잘못 건드렸어. 태준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넌 돈이나 권력을 훔친 게 아니야. 넌 내 영혼을 훔쳤어.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바로 그때 수사관들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주저앉아 넋이 나간 최진환과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강태준 씨, 여긴 어떻게? 수사팀장이 외쳤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붉은 가죽 장부를 꺼내 그에게 던졌다. 여기 당신들이 찾던 모든 것이 들어있어. 유라의 기록이요. 그는 더 이상 최진환을 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에필로그, 이필로그. 몇 달 후 대한민국은 엘리시움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이 넘긴 유라의 기록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십 명의 현직 정치인, 재벌 총수,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최진원과 박성우는 20년 전 강유라 납치 및 살해 교사 혐의를 포함한 수백 건의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제국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언덕 위 유라 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린 깨끗한 건물이 서 있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쉼터, 강태준이 그의 전 재산의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곳이었다. 잔디밭 위 한 소녀가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서진이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더 이상 검은색으로 얼룩져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푸른 하늘과 따뜻한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윤 박사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서진은 아직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웅크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동생의 시신은 찾지 못했기에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만 세워져 있었다. 강유라, 강유라. 그는 기념비 앞에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여전히 유노이아 그룹의 냉철한 총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도 슬픔도 없었다. 20년간 그를 불태웠던 지옥 같은 복수심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기쁨이나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지 못했고 자신의 망가진 영혼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태주는 기념비를 어루만졌다. 끝났어, 유라야. 그가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독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꺼져가던 촛불 같은 인간적인 온기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